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전국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방미 중인데요. 네. 뭐 예정됐던 일정도 뭐 자꾸 펑크가 나는 모양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동도 불발됐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런 발언으로 또 무리도 네. 빚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이 주요 발언 그리고 또 야당의 또 논평이 있습니다. 네. 잠깐 좀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큰절을 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큰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들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말로 불필요하게 외교 상대국을 자극하고 철진한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또 큰절 행보 같은 가벼운 처신을 이어가고 김 대표는 외국에서도 온전히 국내 정치에 골몰했습니다. 외교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안보 이미지 부각을 위해 계산된 돌출 발언과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속내와 셈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 기본 원칙을 철저히 망각했습니다. 네,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쪽에서도 오래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네. 이번 김무성 대표 집권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방미단을 꾸려서 간 거거든요. 네. 이런 그 행동들, 언행에 대해서 우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은 네. 국내 그 보수 우파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수 우파들 가운데에서는 네. 이렇게 그 세가 결집되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중에 이제 확실하게 정말 보수 우파 색깔을 네.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또 이것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더 크게 증폭돼서 보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보수 우파들의 집결하는 그런 효과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새정치연합의 최재천 정책위원장이 발언한 게 보면 안보 이미지 부각을 위해 계산된 돌출 발언과 행동을 반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예.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겠고요. 네. 그러나 이 미국 지금 이 참전 용사들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80이 넘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사실 그분들 앞에 가서 뭐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악수하는 것도 있고 그건 미국식이고 또 한국식으로는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좀 신기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경박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로서는 이건 참 미국 사람들이 이게 참 신기하구나. 한국에는 이런 컬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저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서 내 앞에서 이렇게 내가 노인이라고 내가 한국에 와서 전쟁했다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뭐 그것을 큰 문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워커 장군 거기 가서도 묘소에 가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또 거기 온 구경 온 사람들도 재밌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서 이건 뭐 돌출 행동이라든지 뭐 일탈 행동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제가 그걸 아주 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죠.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많이 다르죠. 그 이상 더 할 얘기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은 그 4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막아줬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국은 항상 한국을 속국 정도로 생각했지 네. 대등한 우방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미국은 한국 한반도에 대한 영토에 욕심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네. 또 이게 중국은 재밌는 게요. 항상 주변국들과 다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티벳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그 합병을 해버렸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월남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력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싸워서. 네, 1975년도에 네.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79년부터 89년 동안 10년간 중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국경 월남하고 전쟁. 국경 전쟁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월남이 누구하고 친해요? 미국하고 친해요? 그렇죠. 북한하고 친해요? 예, 미국하고 친하죠. 네. 그리고 근데 그게 보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원교 근공, 먼 나라와는 손을 잡고 가까운 네. 나라는 친다라는 네. 그런 그 외교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희생자가 안 되려면은 우리 입장을 확실히 밝혀두는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예. 네.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중국보다는 미국이다라고 하는 발언 그것만 놓고 보면 네. 그건 뭐 교수님 말씀대로 네.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발언이 너무 외교적으로 네. 좀 아마추어적 발언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네. 중국이 미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외교적인 수사인데 네. 지금 우리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공을 그동안 많이 들여왔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네. 이렇게 이걸 뭐 아주 노골적으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입 밖에 네. 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외교적으로 득이 있는 거냐 이 점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요. 네. 지금 사실 중국이 일본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손을 안 내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노골적인 자기네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도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에 의하면은 정치적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떤 점에서는 그런 그 전략적 계산을 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해몽이. 해석이. 알겠습니다. 그건 전 그건 모르죠. 제가 그분을 그분 보좌관이라든지 그분 참모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도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특히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한 숙고가 있지 않았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뭐 우리 국익에 또 우리 외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혼선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은 될 겁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의원 정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이제 8개월 남짓 남았고요. 그리고 헌재의 결정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어떤 형태로든 2대1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게 숙제를 지금 정치권이 안고 있는데 이 숙제 풀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의원 정수를 늘려서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 늘려야 됩니까? 현행 유지 또는 더 줄여야 됩니까? 저는 의원 정수를 일단 지역구 수를 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선거구가 있고 가장 큰 선거구 사이에 1대2로 맞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아마 다음 선거 때 되면은 21대 되면 이 가장 작은 선거구는 더 작아질 수 있고 큰 건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것들이 해서 선거 지역구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 다시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거구 수를 이렇게 자꾸 늘려간다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근데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인구가 줄어도 선거구 수는 늘어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선거구 수를 250개로 줄여야 돼. 딱 고정을 하고요. 지역구 수를. 지금 246개인데요. 네, 250. 예, 그러니까 뭐 저는 20만 명당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한 250개 정도로 딱 해서, 결정해 놓자. 네, 결정해 놓고 예. 그다음에 광역단체별로 나눠주고요. 광역단체에서 스스로 지역구를 결정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광역 단위로 인구수가 이제 네, 그쵸. 있으니까 인구수에 맞게 네, 그쵸. 경기도는 뭐 60개 해라 네, 이런 뭐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행정 상황에 맞게 생활권을 감안해서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네, 단지 중앙선관위에서 승인만 받도록. 네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없애야죠. 비례대표는 없애야 됩니까? 예? 비례대표는 뭐라 그러나요? 더 부작용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역구보다 지역구. 그럼 굉장히 많죠. 저는 이 비례대표하면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예요. 네. 군사 독재하고 그다음에 매건 매직. 돈 받고 하는 공천.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는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 많아왔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비례대표들의 그 정치적 행보를 본다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성, 기능성을 직능성을 가진 대표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항의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는 전문성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할 텐데.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다니까. 예. 그런 분들은 조용히 뒤에서 일했지만 희생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으니까 비례대표 제도를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의결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하고요. 예. 네, 근데 전문성이나 직능성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들 정치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문성만 빌려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문 대표, 비례대표라기보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당에 속하지 않고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선 제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전문 분야에 뭐 3사람 정도를 우리가 모시기로 했다. 그럼 뭐 각 여러 단체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서 그 국회 내부에서 투표를 해서 3사람까지 뽑는다라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탈북자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농어촌 문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4년이면 4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국회에 이미 전문위원제라든지 이게 상임위 그거를 갖다 국회의원 당 소속이 아닌 네, 그거를 국회의원급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단지 의결권만 없고 그러나 입법권은 갖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비례대표가 원래 의도됐던 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비례대표를 하는 거라면 간선으로. 그렇다면 뭐 굳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입법자 기능 권한을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회 법안 제출할 수 있고요.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역구도 줄이지 않고 다 해결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그런데 이게 지금 진보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단독으로 득표해서 원진출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정당별 비례대표, 정당별 뭐 비례대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양당 체제로 간다면요. 양당 체제로 간다면은 사실 이 보수 우파는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근데 의외로 이 좌파 정당은 의외로 다양성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공천권에 다 줄을 서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진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 한번 보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 근데 스펙트럼이 넓은 건 넓게 잡힐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저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한다면은 네. 지역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가운데에서도 진보적인 분이 후보가 돼서 거기서 국회의원 당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무슨 권역별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네, 예.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게 만약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만 받아들인다면은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단지- 지금 네.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하고 있죠. 이거를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호남에서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친노고 비노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은 비노가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마 호남에서는. 친노 그뿐만 아니고 아이고, 서울 경기 천정배가 인천에서 이겼으니까. 예.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호남이 센 데서는 누가 그럼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아마 거의 다 전멸할 거예요. 친노가? 친노가 전멸하겠죠. 음. 친노에 대한 그 호남의 감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호남인들이 강세 지역에서는 우리는 전멸한다. 아하.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지 뭐 딴 무슨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구나. 네. 만약에 원인이 그게 있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받아들이겠네요. 어떤 그러니까요. 경우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게 법으로 만들어야죠. 김무성 대표의 제안인데. 법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법이라는 게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 반대하면 다른 아니 어떤 것도 못 하는데. 예. 국회의원 선거법도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법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려면 그렇게 해야 될걸요?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정개특위를 거쳐서 네.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본회의에서요. 예, 그거는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건 아마 선관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네, 국회의원 선거법이 통과가 되질 않았다고 그래 봐요. 네. 아마 내가 알기로는 11월 13일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질질 끌어가요. 그럼 4월 달에 국회 선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행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현행법으로. 예. 현행법이 있긴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잘못된 현행법으로. 법이나 문제가 근데 많은 법이라도 있으니까. 헌재 판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정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은 어떤 형태로든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예. 다 모든 것이 거기서 되는 건데 요거는 통과시키고 요건 통과시키고 아니 그 국회를 모르십니까?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 건 하고 네. 자기들이 절대로 못하겠다 싶은 거는 못하고 다 이렇게 처리해 아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여당이 이번엔 그걸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여당이 하려면 제대로 조선님 해야 제가 돼. 진행봐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정략적 구도 때문에 네. 이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네. 좀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완전 그 국민 경선, 네. 예? 오픈 네. 프라이머리, 100% 네.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아직 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네.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글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여당이 고민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선거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그동안 어쨌든 합의 처리해온 관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이 명분상 우위에 있어도 여당이 일반 강행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이 모양. 네, 어쨌거나. 예. 이제는 그거는 그만둬야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 야당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 좀 더 네. 하시죠. 네. 예. 이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영입된 이후에 네. 뭐 이제 그동안의 홍보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네. 셀프 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셀프 디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문재인, 박지원 이 두 의원이 일단 셀프 디스를 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요, 본질의 변화 없이 말장난으로 이미지가 쇄신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DJ도 1991년부터 네. 뉴 DJ를 했지만 예. 그것이 효과를 보는 데는 거의 6년, 7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네.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말장난인데 말장난에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가진 않아요. 네. 그래요. 그거 참. 아니 그 야심찬 그 홍보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그래도 참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박기춘 의원, 네. 새정치연합의 박기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뭐 시인하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을 다 봤는데 거기에다 이제 권은희 의원이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위증 혐의로 검찰에 또 소환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표적 수사다 이러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야당이 지금 기소만 돼도 그 공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당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노 의원들인데 대부분 이 묘하게 지금 이게 공천에도 지금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요. 야당이 스스로 발을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다가 야당이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 정치적인 걸 하는 건데 이거는 발을 스스로 묶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해결책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돼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는데 그 국민들한테 판단을 그렇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요? 이 사람 기소됐다. 그러나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너희들이 판단. 사법부 판결이 사법부 판결이 아직 기다려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 국회의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겠느냐. 아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데요? 만병통치가 아니고요.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남겨주는데 그게 무슨 만병통치예요. 그럼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없이. 그렇죠. 네, 이건 우리 이 지역구의 주민들이 결정한 건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럴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당에서 지금 먼저 제안하고 야당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조건을 달아서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야당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뭐 협상도 하고 국민대 토론회도 하고 야당은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게 뭔가 문재인 대표가 요 다음에 꼭 내가 대통령 후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호남이라든지 호남이 강한 데에서 문재인 그러니까 친노 국회의원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이따가 여야 의원 한 분씩 모시는데 제가 야당 의원한테 진짜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질문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